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극단주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기초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두 번째는 광신, 그리고 세 번째가 강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혐오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3요인은 배타성, 광신, 강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잠깐씩 살펴보면요. 배타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집단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거. 뭐하고 반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방성과 반대죠. 포용성, 개방성, 수용성 이런 것과 대척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보통 개방성의 반대 개념을 배타성으로 봅니다. 혹은 이제 폐쇄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예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사회에서 히틀러 정권의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고 뭐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종 청소를 시도했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지금 목격하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중동에서 또 인종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극단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이러한 경향을 상당수의 심리학자들은 내집단, 외집단, 심리, 성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내집단, 외집단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내집단,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뭐 혐오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 한마디 이중 기준을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쪽 사람들이 하면 로맨스고 3대 가방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이게 이중 기준인데 이중 기준이 바로 내 집단 외집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쪽은 다 싸고 돌고 남의 쪽은 티끌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까? 네, 그 있다고 얘기하시기 곤란하겠죠. 있어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심리는 아니에요. 조금씩은 있는데 예를 들어 축구팀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고 야구팀도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국가대표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 팀은 내 집단으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 일본 팀은 외 집단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선수가 페널티킥 안에서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하면 사실상 페널티킥 아닌데 막 화내잖아요. 페널티인데 안 불었다고. 우리도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막 그리고 우리 선수가 하면 저건 옐로우가 아닌데 옐로우 줬어. 저 심판 저 매수당했어. 자, 뭐 축구할 때 그런 정도의 내 집단 외 집단 편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애들입니다. 애들. 애들은 어렸을 때 내 집단 외 집단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은 인류 전체를 사랑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하지 못했고 또 인생 경험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딱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는 편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정도로 큽니다. 그것 때문에 어릴 때는 상당한 정도의 이 성향이 나옵니다. 내 집단, 외 집단 관련된 성향이. 근데 나이를 먹어서 정상적인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이런다면 이건 어떨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성향이 강하고 뭐 건강한 사람들 또 고객을 추구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성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성향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베타성은요 이 비타협성이란 말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PPT를 보아하니 다를 것 같죠? 저 똑같으면 이걸 이렇게 써놨을 리가 없죠. 다릅니다. 두 가지는. 자, 베타성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집단
우리 편 빼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기준, 이성적인 사고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타협성은 그와는 좀 다르죠. 비타협성은 잘못된 것 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고수하는 거고요. 이것은 합리적 사고 판단 같은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불이다. 그랬을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이 비타협성이에요. 그래서 비타협성은 올바른 판단만 전제되면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들 비타협성이 특징이었죠. 일본과 타협했나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좀 타협 좀 하지, 일본이랑.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타협성은 옳게 쓰여지면 굉장히 좋은 거고, 베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베타성은. 이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정말 비타협적으로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 극단주의자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타성은 폐쇄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왜 이 폐쇄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냐면, 결국 베타성이 어디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이 개 중에요, 사람이 와도 반갑게 꼬리치는 개들이 있고요. 또 고양이들 중에서도 사람이 오면 막 쫓아와서 비비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짖는 개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막 도망가거나 어흥거리거나. 무슨 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한테 적대적인 개나 고양이들은요, 사람한테 좋은 경험이 없어요, 별로. 안 좋은 경험이 많은 동물들이에요. 주인한테 맞았다든가, 주인한테 버림받았는데 또 외부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든가 등등 안 좋은 경험이 많을 때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으르렁댑니다. 근데 개를 집에서 굉장히 이뻐서 잘 키우고 막 이러면, 건강한 개들은 사람한테 짖지 않아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람의 경우에도 베타성이 그럼 어디에 생길까요? 결국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양육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호적으로 대하죠. 다 좋아합니다. 사람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사기도 당하고 그래요. 자,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맞았다, 맞고 자랐다. 아니면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았다. 아주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거나 무서워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경계하지 않겠어요? 무서워하겠죠. 자,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어린 시절의 인간관계 경험. 그 이후에 또 사회생활 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 경험. 이 과정에서 그래도 최소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베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베타성이거든요. 나는 돌이 너무 싫어. 이런 베타성은 우리 있잖아요. 거기 베타성이라 안 해요. 저도 상어를 싫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베타주의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날 때 이게 베타성이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베타성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베타성이 강한 사람들일까요? 우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놈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자,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남의 등을 쳐먹든 남을 죽이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쁜 놈들, 악인들은 베타성이 강합니다. 정신건강 안 좋은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베타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극단주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사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 베타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베타주의자는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 인간을 증오하는 사람,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는 100% 인간 증오자, 인간 혐오자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흑백 사고를 하겠죠?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 그렇죠? 뭐 공산 전체주의 상대는 우리 편은 뭐 다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배타성이 나쁘다는 건 먼저 다 아실 거고요. 이 배타성이 강한 사람은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퇴보하겠습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뭔가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도 똑같아요. 국가나 사회도. 배타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회는 일찍 망한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로 쳐도 불교는 상당히 개방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는 신이 몇 명이에요? 모르시죠? 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다. 우리나라의 산신령도 불교의 신으로 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혹은 신이 없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종교죠. 어쨌든 일신교와는 좀 다르게 배타성은 없습니다. 다른 신 믿냐? 그럼 넌 죽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신 믿어? 그럼 그 신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 줄 테니까 우리랑 놀자. 뭐 이런 쪽에 가깝죠. 자, 그런데 국가를 봤을 때도 옛날 로마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로마의 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를 들어 그리스를 점령했다. 그럼 그리스에도 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도 재밌네. 괜찮네. 우리가 흡수. 로마 신에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래요. 합쳐놓고. 또 어느 나라 점령했는데 동방을 점령했더니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포함. 자, 이게 개방성이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초기에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강력한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막 사상을 탄압한다든가 종교를 탄압한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만 인정하면 로마인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줬어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식민지가 되고 싶은 나라까지 생길 정도로 로마가 팽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후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일신교를 전환되고 폐쇄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 믿어? 이단이야. 죽어. 그래서 그 사자로 막 죽이고 그러는 거 나오죠?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때 이후에 로마는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광신입니다. 광신을 정의하는 말은 이렇게 보세요. 신앙이나 사상 등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거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나 판단에 기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합리적, 이성적 사고나 판단에 기초하면 그건 광신이 아니고, 그게 기초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걸 이제 기초하지 않으니까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이 광신의 원인은 뭐 아까 뭐 절대주의, 완전주의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러니까 흑백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배타성이 생기면. 이 흑백 사고 중에 하나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우리는 완전하다. 완전 무결하다. 우리는 완벽한 선이다. 이런 식의 사고 아닙니까? 이거 이성적 사고 아니죠? 네,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고인데요. 이 과정에서 광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광신은 망상에 가까운 건데 이 두 가지 배타성과 광신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는데 믿음까지도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주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지구를 통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믿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 집에서 안 나와요. 문제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우주인을 믿어야 돼 이러는데 싫어요 그러면 막 칼로 찔러요. 이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강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강요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집 센 사람 다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신장애자들, 중증 정신장애자들도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을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타인들을 배척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그걸 강요할 때 그런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기독교 믿으면서 잘 살면 괜찮은데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가서 기독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극단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강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주의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의죠. 전 이런 정의가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